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탑5 심리. 낙선자들의 향후 행보. 새 정부 취임식까지 이제 다 끝난 상태인데 5 후보 중, 그러니까 4명의 후보 중에. 그렇죠. 낙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유승민 후보만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식에 네.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일종의 이제까지 보면은 취임식에 불참하는 게 관리했었거든요. 네. 대부분 그 관리도 아니고 뭐 이제 대부분 참석을 안 했어. 낙선하면 뭐 집에 가야죠. 뭐 취임식까지 오겠어요. 근데 또 유승민 후보는 평상시에 이렇게 대범하진 않았는데 대범한 대인의 풍모를 보이기 위해서 저는 온 듯한. 물론 뭐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이 계산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어떤 행보와 취임식 참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도가 되더라고요. 바른정당하고도 협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취임식을 참석하는 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그리고 예. 지금 한 명만 지금 또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 교섭단체를 상실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미리 사전에 다져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당의 있죠. 존재감을 좀 네. 안정적으로 좀 위상을 잡아놓고 그렇죠. 이번에 장사를 잘 한 편이잖아요. 상당히 잘했죠. 사실 심상정 후보를 이겼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한국의 상당한 정치적 지형도가 보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른 소리를 했을 때 바른 소리를 하는 진보보다는 더 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준 거기 때문에 뭐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상한 논리로 아침마다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 사실 보수국가죠. 그렇죠. 보수국가지. 6대 4죠. 6대 4. 네, 아무리 뭐 6대 4나 6.5 날고 대 3.5. 켜도 예. 보수국가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저도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슬그머니 보수 쪽으로 갈아타는 듯한.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수업하다 보면 예. 진보적인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좀 줄이는. 요즘 학생들도 상당히 보수적인 학생들이 많거든요. 예. 아니, 그래서 이태권 교수님하고 걱정스럽죠. 저하고 같이 숟가락 얹지 마세요. 저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고 이태권 교수님의 정체성이 더더욱 분명한 사람이고. 그렇죠. 예. 그거 숟가락 얹지 마세요. 저처럼 허접한 인간한테 막 숟가락을 얹히면 어떻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허접하죠. 그래요? 예, 한국에 태어나 허접한데. 그럼 저도 안 허접할랍니다. 최민기 원장님. 네.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놀아서. 아니에요. 재미있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동네 꼬마 둘이서 놀아라 이런데. 유승민 의원은 예. 약간 이렇게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한국 기업은 재벌이 이끌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재벌 개혁을 막 얘기하시고요. 예. 외환위기 이후에 전부 다 재벌을 욕할 때는 또 재벌도 쓰임새가 있다고 얘기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기질은 또 나하고 좀 비슷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틀에서는 안정적인 연못에 있는데 그 연못 안에서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연못 안에서 그렇게 큰 틀, 네. 큰 병 안에서는 병은 깨지 않지만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는 퐁당퐁당으로 네. 요리조리 잘 논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격에 따라서 만약에 요번에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 해서 이렇게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평소에 청개구리 기질이 없었으면은 그래도 관례가 있지 거기에 왜 가 그랬을 텐데 본인이 그런 청개구리 기질이 있을 때 거기에 가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질이랑 맞는 거예요. 제한된 틀 안에서의 반골 기질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살짝 반항하는 아들 기질인 거죠, 이제. 오호. 그런데 아마 요새 유승민 의원은 되게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그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버지의 정치 행로와 본인의 정치 행로 사이에 평행 이론이 발생한 거예요, 요새 지금. 아하. 유소 의원이. 일단 그래도 넘어가기 전에. 네. 모든 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을 저는 짚어내는 네. 또 예리한 날카로운 쪽식 같은 능력. 평행 이론이 뭡니까? 평행 이론은 예. 전혀 상관없는 두 사람이나 두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맞춰놓고 보면은 비슷한 행로를 갖다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몇 살이 됐을 때 뭐 커다랗게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B라는 사람도 몇 사람이 됐을 때 본코드에 당첨된 건 아닌데 뭐 우연히 친구가 억지로 사라고 한 주식이 대박이 났다. A라는 사람이 몇 살이 됐을 때 뭐 무슨 사고가 문제가 돼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예. 그럼 B라는 사람도 전혀 엉뚱하게 수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의 부침이 A가 비슷하게. 비슷할 때죠.
경로가. 네. 우리 또 원래 이제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죠. 이게 이제 평행우주론에서 나와가지고 뭐 일큐84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로 써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원래 물리학 이론이 이제 세속화되고 대중문화 속으로 들어오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금방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연의 일치이지만 사실 굉장히 유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W라고 가끔가다 신문에 나오면 네.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데 그렇죠. 얼굴도 똑같이 생겼는데 걸어오는 행로를 보면 심지어는 날짜까지 일치될 정도로 그렇죠. 고등학교 때 언제쯤 졸업하고 뭐 언제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아들이고 똑같이 같은 시기에.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성 이론이 더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은 시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 속에 살지만 그 시간에 이제 그런 논리가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나하고 또 다른 사람 저기 사는 거죠. 예. 나는 모르지만.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사셨죠? 원래 아버지 이제 유시호 전 의원도 이제 그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으셨어요.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에서는 우리가 청개구리라고 안 하고 반골 기질. 반골 기질이라고. 정의의 반골 기질. 네. 그 당시에 유신 체제 아래에서 그 부산대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김정길 전 의원을 갖다 구속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유신 체제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친 판결을 했고요. 구속을 안 하는 판결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율을 갖다 지지율을 좀 올리는 쪽으로 조작을 한 듯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하게 되면서 판사 옷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70년대죠. 네, 어떤 의미에서 판사라는 제한된 틀 안에서는 반골 기질이 있으셨던 거예요. 판사를 벗어나서 무슨 뭐 그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판사까지 다 집어던지고 못 해먹겠다. 네, 유신 독재 지지하에서 그러면서 난 반대 투쟁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판사를 유지하면서 판사 고 내에서는 정권에 반대되는 네. 그러니까 유신 독재에 저항한 학생을 무죄로 석방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정부의 친정부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든지 그런 이 정도 안에서는 조금 반골 기질을 보였다.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유시호 전 의원이 그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13대에 당선이 된 거예요. 판사 재임명에서 탈락을 했죠. 그래갖고 그때. 그리고 한참 고난의 세월을 겪으시다가 이제 13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14대 총선에도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14대 총선으로 국회의원 재직하는 동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92년쯤 일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이종찬 당시 의원이 본인이 꼭 대통령 후보에 나서고 싶은데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김영삼 대통령을 갖다 영입해서 거기에서 이제 선거에서 경선에서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영입하면서부터 그 아버지의 정당이 본인이 원했던 거 아닌데 민정당에서 민자당으로 한번 바뀌어요. 근데 나중에 이종찬 의원이 나가서 신한국당을 갖다 창당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새한국당을 창당했다가 이제 그분이 정주영 당시 회장을 지지하게 되면서 통일국민당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유시호 의원도 쫄지에 자기 의사가 아닌데 통일국민당으로 또 당적이 바뀌어요. 대통령 선거에도 진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건데요. 통일국민당에 갔었던 원래 민자당 출신 의원의 상당수는 민자당으로 다시 돌아가요. 유승민 의원도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듯이. 네, 돌아가지.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유시호 의원은 안 가요. 역시 유승민 의원도 안 가요. 이 통일국민당에 남아있는 의원이 박찬종 씨가 이끌던 신정당이랑 합당을 해서 신민당을 만들면서 유시호 의원의 당적이 또다시 신민당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또 박찬종 씨랑 당시 김동길 대표랑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서 박찬종 씨는 탈당을 하고 김동길 대표는 사퇴를 하게 되면서 붕 뜨잖아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또 자민련으로 바뀌어요. 알겠습니다. 자민련 바뀌는 데까지. 역사는 흐른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지금 대통령 선거에 있으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격랑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버지가 유승민 의원은 생각나고 또 생각나다가 보니까 본인도 여기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고민의 결과가 또 취임식으로 이어져서
참가로 이어졌습니다.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돌아서 오네요. 예. 그 제한적인 틀 내에서 반골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원칙론자라는 뜻입니다. 그 원칙론자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경랑 속에서는 돋보이지만 이제 가끔씩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예.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고꾸라지는. 예, 유승민 후보도 지금은 이제 뭐 더 이상 후보가 아니지만 예.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취임식 때 클린턴 부부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 문제 전문가. 예, 이거는 이제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자, 클린턴은 자기가 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트럼프가 물론 승복은 했지만 난 진 적이 없다. 예. 트럼프가 이겼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특히 공화당 지지자 상당히 많은 그 지지자들도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 총선 40%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클린턴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임식에 가서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향후에 유리하죠.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뭐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런 약간 비도덕적인 모습들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전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참석했잖아요. 네. 저거 좋아 보였어요. 저도 좋아 보였어요. 예. 향후 앞으로는 뭐 통합을 이야기하시는데 취임식 끝난 선거 끝난 뒤에 취임식에도 되도록이면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거대 양당 구조에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렇죠. 자연스러운 다당제 구도로 갔거든요. 그럼 이게 합종연에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 선거 장미 대선이라는 것도 촛불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다당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갖고 양당제가 국민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이걸 뜯어고쳐줘야죠. 예. 계속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면 계속 기득권으로 비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네. 정치 1도 모르는 분을 정치 고수로 만들어 드리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정치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그러니까 0.1%만 이겨도 그건 정말 이제 뜯어고쳐야 됩니다. 0.1%만 네. 이겨도 1등을 하고 1등을 하는 사람이 승자 네. 독식 구조가 되어 있는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일식 다당제 구도가 되어야 네. 한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네. 그래서 유권자의 표가 그대로 정당 의석수로 반영되는 이런 걸 계속 요구했는데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정치권에서. 니네가 안 해?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하게 해줄게. 해서 자연스러운 다당제.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가 안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하면은 뭐 항상 이렇게 화합을 하고 들어가면 인권법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면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5월 9일 당선이 확정될 때 우리 또 여기 여의도 심리 분석을 해야 되는 미신타파 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낙선을 받아들이는 그 표정만 예의주시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최명기 원장님 얘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 끊어야 돼. 길어. 알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살짝 엿을 뿌려놔야 돼. 안철수 후보가 당원 이렇게 한 명 한 명 예. 끝까지 악수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아니면 언론이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쫓아갔어요? 아니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지난번이랑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박증이 또 다른 강박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철수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겠다는 게 또 하나의 강박적인 거예요. 이름이 안철수인데요. 네. 나중에 아마 절대로 미국에는 안 가실 거예요. 아마 1년 동안 미국은 안 갈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무슨 뜻이죠? 미국에 가게 되면은 또 놀림감이 되거든요. 미국 지난번에도 후보가 갔죠. 지난번에도 이번 선거 말고 지난번 선거 당일날 미국 가서 되게 그것 때문에 많은 그렇죠. 선거 투표 당일날 네. 미국을 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딱 하나 감당하는 건 아마 1년 동안은 아무리 힘들어도 미국에는 안 가실 거예요. 돌발 질문. 국회의원 떨어지면 해외로 가거든요. 네. 다 가요. 잠시 바람도 좀 쏠 겸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대 국회의원 중에 낙선하고도 해외 안 나간 의원이 딱 한 명 있어요. 정봉주 의원. 어떻게 알았어? 네. 자, 그래서 인상적이었다. 네. 안철수.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대선에 다시 나오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대선에 다시 나와요? 전 또 나온다고 봐요. 지난번에 삼수한다 그랬지? 네. 오호. 저는 3수, 4수, 5수도 가능하다고 봐요. 아마 최소한도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는 동안은 계속 나오실 거예요. 이번에 20%는 상당 기간 또 다음 선거까지 이제는 20%라는 확실히 핵심 지지층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느닷없이 동의하네, 벼랑하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왜 이제 그 안철수 지금은 공동대표 이 전 후보가 왜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상당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비상 이제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철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철수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죠. 그거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를 알면 자신감을 갖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무슨 실수를 했던가를 복기를 안 것 같아요. 해보고. 복기를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실수를 내가 개선할 수 있겠다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문재인 2012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2010년에 치고 자기가 선거 쓴 걸 그 책 못 보셨죠, 두 분 다? 아니, 못 봤습니다. 잔혹할 정도로 복귀를 정확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복귀한 걸 이번에 거의 다 복원을 시켜서 선거에 임했다. 이번에 완전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다. 네. 이 복귀를 하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자, 다음에 홍준표. 무너진 당 복원에 만족하겠다. 뭔가 저는 홍준표 의원이 TV에 나와서 이제 수락 연설을 맨 처음 했지 않습니까? 약간 얼굴이 불쾌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잔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홍준표 의원이 당선될 줄 알았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당선될 줄 알았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홍준표 그 후보가 그때 굉장히 미묘한 표정을 보여줬어요. 좋아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본인은 좋은 거예요. 속에 성과를 거둔 본인은 좋은 거죠. 본인은 좋았는데 당 입장에서는 이걸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당도 좋았죠. 그 정도면.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또 보여주면 자기들 지지했던 분들에게 미안하니까 표정을 굉장히 관리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 출국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직 남은 세월이 창창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할 일이 남았다. 세상이 나를 다시 불러주면 오겠다 이러고 갔어요. 이거 굉장히 사나이다운 이야기고 마치 떠돌이 총잡이 같은 이야기. 다시 당에 문제가 생기면 나를 불러달라. 마치 이게 숨어있는 처사 같은 느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기 20대 또 출마할 것 같은 뉘앙스 비쳤어요? 그건 제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건 조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내까지 나와가지고 이 당을 구하도록 만든 너희들이 잘못이다. 심리적인 논리는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와서 문제 다 해결해줬지 않느냐. 나 이제부터 비난하지 마. 라고 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권 후보로 옹립해주면 오겠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물론 본인의 의지는 있는 거죠. 네, 의지가 있는 거죠. 야, 이태권 교수만의 독특한. 아니 그리고 싹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밀당하기에. 있는. 저는 안 부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부를게요. 소주 한잔 하자고. 왜 안 부를 것 같냐면은 한번 홍준표 대표랑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한번 당대표가 아닌 사람으로 지내봤어요. 지내봤는데 그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는 어쩔 수 없이 맡겼지만 당대표를 모시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별로.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아까 얘기 오래 했으니까 잠깐만. 문재인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했어요. 무슨 심일까요? 저도 역시 그 문재인 후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신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정치적 그리고 아마 물밑으로 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밑으로 바른정당과 그건 확인될 바가 없으니까 저런 건 영원히 근데 오늘 공식적 보도가 났죠. 뭐라고요? 바른정당과도 협치를 할 수 있다고 그건 했죠. 이미 그 전서부터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그런 여러 바른정당과도 손잡을 수 있다. 그렇죠. 협치할 수 해왔기 있다라고 때문에 했거든요. 이게 저는 이 얘기는 간단하게 하고요. 자, 심상정으로 넘어가야 돼요. 심상정 후보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도 게재했어요. 심상정 청년들에게 더 울어도 돼요. 나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난 정치를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저는 눈물이 너무 많고 정치를 할 수가 없어. 이게 사람들 울면 나 심상정 대단하다고 그렇게 우는데 안 울더라고. 저는 같이 울었고 정치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더 울어도 돼요는 자기가 울고 싶으니까 본인이 울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우는 대신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더 울어도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 심상정 후보가 다음에 대권에 나선다 보면 오히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울어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와 감성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리더가 될 사람들은 눈물을 보이는 게. 네. 그러면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했었던 거는 두 순간이 있었는데요. 한순간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 있고 나서 그 장례식에서 보인 표정들이었어요. 그 침통하게 나타날 수 있는 표정.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고. 네. 그러나 감정은 고스란히 전달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세월호 때 얼마나 오래 있었냐는 시간과 상관없이 그때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굉장히 슬픈. 그런데 위로의 힘은 결국은 감성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다음에 대선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뭔가 이렇게 좀 더 감정적인 부분을 갖다 보여주고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엔 다른 사람이 나와야지 정의당에서. 아니 감정을 전 오히려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좀 씁쓸한 웃음을 지면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난 이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같이 울고 그러게 되면 울다가 그 뭐 선거가 제대로 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눈물을 보이셨잖아요. 바보의 눈물. 한 번 보였죠. 한 번 보였는데 일단 지지자가 연설할 때. 근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뭐냐면 정말 이제 그 갓난 신고를 헤쳐온 한 정치가의 어떤 그런 뭐 전체 인생을 보여준 눈물이었다는 거죠. 이번에 심상정 그 후보가 보여준 눈물도 저는 그 비슷하지 않는가 싶어요. 굉장히 많은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후보 사퇴부터 해가지고 후보를 내야 되느냐부터 해가지고 또 그 안에서 이 정의당 내부에서 네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의 대선 토론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형태들 그것을 뚫고 나오면서 보여줬던 지지율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아주 그냥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떤 좋은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미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의당 지지자들도 그랬지만 과거의 진보신당 그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이 후보들이 사퇴를 해버릴까 봐 이제 겁났던 자기 표가 진짜 사표가 될까 봐 겁났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신뢰를 줬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분의 후보는 이제 떨어져서 다시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 행보를 갈 거고요. 오늘 분석해준 이 경로대로 과연 갈지 안 갈지 시청자분들께 청취자분들께서 이제는 이태광 교수의 말과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말을 예의주시하면서 검증 태세로 들어갈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나도 두려워. 검증 이러면 두려워요. 여의도 미신타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사이에 평형 이론이 발생한 거예요, 요새 지금. 아하. 유소 의원이. 일단 그래도 넘어가기 전에. 모든 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을 저는 짚어내는. 또 예리한, 날카로운. 쪽식 같은 능력, 평형 이론이 뭡니까? 평형 이론은 전혀 상관없는 두 사람이나 두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맞춰놓고 보면은 비슷한 행로를 갖다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몇 살이 됐을 때 뭐 커다랗게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B라는 사람도 몇 사람이 됐을 때 본코드에 당첨된 건 아닌데 뭐 우연히 친구가 억지로 사라고 한 주식이 대박이 났다. A라는 사람이 몇 살이 됐을 때 뭐 무슨 사고가 문제가 돼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럼 B라는 사람도 전혀 엉뚱하게 수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의 부침이 A가 비슷할 때죠. 경로가. 우리 또 원래 이제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죠. 그게 이제 평형 우주론에서 나와가지고 그 뭐 1Q84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로 써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원래 물리학 이론이 이제 세속화되고 대중문화 속으로 들어오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금방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연의 일치이지만 사실 굉장히 유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W라고 가끔가다 신문에 나오면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데 얼굴도 똑같이 생겼는데 유승민 의원은 약간 이렇게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한국 기업은 재벌이 이끌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재벌 개혁을 막 얘기하시고요. 외환위기 이후에 전부 다 재벌을 욕할 때는
또 재벌도 쓰임새가 있다고 얘기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오, 그런 기질은 또 나하고 좀 비슷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틀에서는 안정적인 연못에 있는데 그 연못 안에서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연못 안에서 그렇게 큰 틀. 네. 큰 병 안에서는 병은 깨지 않지만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는 퐁당퐁당으로 요리조리 잘 논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격에 따라서 만약에 요번에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 해서 이렇게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평소에 청개구리 기질이 없었으면은 그래 관례가 있지 거기에 왜 가 그랬을 텐데 본인이 그런 청개구리 기질이 있을 때 거기에 가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질이랑 맞는 거예요. 제한된 틀 안에서의 반골 기질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살짝 반항하는 아들 기질인 거죠, 이제. 그런데 아마 요새 유승민 의원은 되게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그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버지의 정치 행로와 본인의 정치 행로 하세요. 예. 자, 오늘 탑5 심리. 낙선자들의 향후 행보. 새 정부 취임식까지 이제 다 끝난 상태인데 5 후보 중 그러니까 4명의 후보 중에 그렇죠. 낙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유승민 후보만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일종의 이제까지 보면은 취임식에 불참하는 게 관례였었거든요. 네. 대부분 그 관례도 아니고 뭐 이제 대부분 참석을 안 했어. 낙선하면 뭐 집에 가야죠. 뭐 취임식까지 오겠어요. 근데 또 유승민 후보는 평상시에 이렇게 대범하진 않았는데 대범한 대인의 풍모를 보이기 위해서 저는 온 듯한. 물론 뭐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이 계산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어떤 행보와 취임식 참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도가 되더라고요. 바른정당하고도 협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취임식을 참석하는 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그리고 지금 한 명만 지금 또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 교섭단체를 상실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미리 사전에 다져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죠. 당의 존재감을 좀 안정적으로 좀 위상을 잡아놓고 그렇죠. 이번에 장사를 잘 한 편이잖아요. 상당히 잘했죠. 사실 심상정 후보를 이겼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한국의 상당한 정치적 지형도가 보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른 소리를 했을 때 바른 소리를 하는 진보보다는 더 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준 거기 때문에 뭐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상한 논리로 아침마다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 사실 보수국가죠. 그렇죠. 보수국가지. 6대 4. 6대 4. 네, 아무리 6대 4나 날고 6.5대 켜도 3.5. 보수국가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저도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슬그머니 보수 쪽으로 갈아타는 듯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수업하다 보면 진보적인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좀 줄이는. 요즘 학생들도 상당히 보수적인 학생들이 많거든요. 예. 아니 이태광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숟가락 얹지 마세요. 저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고 이태광 교수님의 정체성이 더더욱 분명한 사람이고. 그렇죠. 예. 그 숟가락 얹지 마세요. 저처럼 허접한 인간한테 막 숟가락을 얹히면 어떻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허접하죠. 뭐 그래요? 예, 한국에 안 허접한데. 그럼 저도 안 허접할랍니다. 최민기 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놀아서. 아니에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동네 꼬마 둘이서 놀아라 이런데. 더러운 행로를 보면 심지어는 날짜까지 일치될 정도로 그렇죠. 고등학교 때 언제쯤 졸업하고 뭐 언제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아들이고 똑같아요. 같은 시기에. 네. 그 이제 그 상대성 이론이 더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은 시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 속에 살지만 그 시간에 이제 그런 논리가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나하고 또 다른 사람 저기 사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사셨죠? 원래 아버지 이제 유시호 전 의원도 이제 그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으셨어요.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에서는 우리가 청개구리라고 안 하고 반골 기질. 반골 기질이라고. 정의의 반골 기질. 네. 그 당시에 유신 체제 아래에서 그 부산대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김정길 전 의원을 갖다 구속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유신 체제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친 판결을 했고요. 구속을 안 하는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율을 갖다 지지율을 좀 올리는 쪽으로 조작을 한 듯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하게 되면서 판사 옷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70년대죠. 네, 어떤 의미에서 판사라는 제한된 틀 안에서는 반골 기질이 있으셨던 거예요. 판사를